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의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3장 삼국지 이후의 시대에 왜 아무 관심이 없을까와 4장 명나라 때까지는 서양보다 잘 살았다를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삼국지 이후의 시대에 왜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사람들에게 삼국지만큼 영향을 준 소설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 말기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 황건적의 난을 고비로 난세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조조와 송권 그리고 유비가 천하 패권을 누리며 서로 협력하고 경쟁해 나가는 과정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차례로 목숨을 잃고 홀로 남은 제갈공명이 총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절대 강자인 위나라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 북벌 중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나아가 위나라에서 나온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5개의 북방민족의 침략으로 양쯔강 이북의 땅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동해 간신히 멸망을 면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도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삼국시대 당시 각국은 적게는 수만, 많게는 십수만의 병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북방민족에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역사가들은 지방에 분봉한 왕족들이 후계 문제를 들어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팔왕의 난 등으로 진나라가 분열된 상태였고 여기에 대단히 무능한 황제가 연이어 제위에 오른 것이 패망의 이유라고 지적한다. 정말 그럴까? 중국 역대 왕조 중 청나라를 제외하면 어리석은 황제가 나라를 말아먹은 일은 빈번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대규모 농민 반란 한 번 겪지 않은 왕조가 있었던가. 그런데 왜 유독 진나라 이후 당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한족이 세운 왕조는 내내 밀리기만 했을까? 여러 이유가 존재할 텐데 그중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군사혁신이다. 북방민족은 강력한 신무기인 등자의 발명 덕분에 중기병이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등자란 말 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를 말한다. 등자는 말에 오르거나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발명품으로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기마병의 주된 무기는 활이었다. 즉, 기동력을 이용해 상대를 화살로 공격한 다음 후퇴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다가 등자가 발명되면서 기병의 전투법은 긴 창을 활용한 돌격 정법으로 바뀐다. 실제로 8세기경 서양의 등자가 전해진 이후 본격적으로 중세 시대가 열렸음을 감안할 때 등자로 인해 북방 유목민족이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은 꽤 그럴듯하다. 그런데 중국 문헌에 등자가 처음 실린 것이 477년이니 삼국시대에는 북방민족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조 때 위나라는 소수의 원정 부대만으로는 선비족을 쳐부순 바 있다. 실제로 조조 때 위나라는 소수의 원정 부대만으로 선비족을 쳐부순 바 있다. 그럼 어떤 요인이 북방 유목민족의 득세를 불러왔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한족을 비롯한 농경민족은 기마민족과 1대1로 붙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농경민족이 기마민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 즉 기마민족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 대도시를 이뤄 거주하여 생산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장기전을 펼치는 게 필승 비법이었다. 반면 기마민족은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농경민족이 생산한 식량과 철기를 구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 실제로 전한 초 무제는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창고에 식량과 귀금속이 가득했다. 이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조선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장건의 서역 기행 등을 추진한 정복군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무제가 그토록 서역 국가와 교역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얀 피를 흘리는 말, 즉 한혈마 혹은 천마를 획득해 북방의 흉노를 정발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뛰어난 말은 없더라도 북방민족을 괴롭히고 심지어 정복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 흉노와의 교류를 차단해 식량과 철계의 보급을 끊고 만리장성을 비롯한 요새를 강화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 흉노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는 당대의 흉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결국 그는 비단길 개척을 통해 기마군단 육성에 성공했고 기원전 119년에는 흉노를 고비사막 너머로 몰아내었다. 만만찮은 적수인 흉노를 몰아낸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후 한나라는 기나긴 내리막을 걸어야 했다. 기나긴 내리막길을 걸어야만 했다. 긴 전쟁으로 재중이 축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금을 비롯한 다양한 필수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상업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말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귀금속이 서역으로 유출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 때 황금 한 근이 동전 1만 개에 해당했는데 대략적인 금과 동의 교환 비율은 130대 1이었다. 현재 가격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금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서방과 교역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금의 가격이 상승했다. 통화 공급이 줄어들자 귀금속 공급이 줄어들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서 15세기 유럽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 통화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화폐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화폐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다. 실제 후한부터 남북조 시대까지 장원 문화가 이어져 왔다. 즉 부유한 귀족들이 넓은 땅을 개척하는 한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의탁한 사람들을 이용해 대규모 농장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생활권을 건설한 것이다. 당시 시대상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지만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 사례에서 보듯 분업과 교환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니 말이다. 이 대목에서 핀 공장 사례를 조금 인용해 볼까?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작업으로 핀을 만든다면 많아야 하루에 1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핀 제조 과정을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10명이 분업을 하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고 한 명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핀 생산을 특화하면서 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4만 개의 핀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만한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면 특화에 의해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확체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수작업은 하루에 1개, 핀 제조 과정을 이루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글에도 잘 나와 있지만 도시가 위축되고 시장이 사라지면 혁신은 사라진다. 아무리 분업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른 품질을 유지하며 제품을 만들어낸들 이 제품들을 살 시장이 없다면 혁신의 싹이 틀 수 없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유비나 송권 등의 호걸들이 지역의 강력한 세력을 만나 그들에게서 많은 자금과 병력을 지원받은 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장원의 소유자들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예속된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 즉 부국을 이끌고 독립된 부대의 수장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하곤 했다. 그런데 약해진 경제력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다. 황건적의 나은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삼국시대 초기에는 약 6천만에 달했던 인구가 삼국시대 말기에는 1,6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물론 이 집계에는 장원에 숨어 있던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행정 능력이 약화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삼국시대 이후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기는 했지만 불황의 흐름 자체는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약해진 경제력과 줄어든 인구가 북방 유목민족에게 최적의 활동 조건이 된 셈이다. 막강한 경제력이 농경민족 국가에게는 최대 장점인데 이 장점이 장원경제의 출현으로 무너진 이상 북방 유목민족의 공세를 저지할 힘은 없었다. 결국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고대 중국은 한나라 무제 때 정점에 도달한 후 남북조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 내리막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덕분에 중국으로 어마어마한 귀금속이 유입되었는데도 왜 명나라가 멸망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장. 명나라 때까지는 서양보다 잘 살았다. 일조편법 시행과 연이은 귀금속 공급 확대 덕분에 명나라의 재정은 대단히 윤택했다.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명나라 때까지는 중국이 서유럽보다 더 부강했거나 혹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개혁에 성공했던 만력제 초기에 북방을 끊임없이 침략하던 몽고 제국의 엄달, 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몽고 제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주는 한편 몽고 제국의 칸이 명나라에게 조공하는 데 합의하는 내용이었다. 즉 몽고 제국이 명나라의 신하 국가임을 인정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챙겼던 셈이다. 어떻게 보면 명나라가 돈으로 평화를 산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조 편법과 해외 교역 덕분에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명 정부의 태창에는 식량이 1,300만 석 그리고 국고에는 600만 양 이상의 은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거대한 재원 덕분에 몽고 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대대적인 북방 요새 개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만력제는 왜구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명장 척계광을 수비대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이성량에게 요동을 진압하여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막루를 무려 3,000곳에 세우게 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6세기에 명나라가 번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더 높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내 총생산 GDP를 추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GDP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작고한 앵거스 매디슨 교수가 평생에 걸쳐 세계 주요국의 2000년에 해당하는 GDP를 측정했다. 이 역사적인 연구 성과가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데이터를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 동향 데이터 논란에서 보듯 국민의 실생활 수준, 특히 소득을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신용카드와 잘 발달된 통신수단을 가진 현대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 성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사학계의 거두 이언 모리스 교수는 최근 국제연합개발계획에서 작성하는 인간개발 지수를 역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HDI는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과 문식률 등의 다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지수다. HDI가 0.9 이상이면 최상위권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데 참고로 2018년에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해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언 모리스 교수는 HDI를 활용해서 과거 국가들의 사회 발전 지수를 측정하려 하였다. 물론 GDP 통계나 무식률 통계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대안이 될 지표를 선택해야 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지표는 에너지 사용량이었으며 두 번째는 도시 규모였다. 또한 정보 처리 양과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정량화하여 각 시기별 국가의 사회 발전 수준을 측정했다. 도표 2-4는 15세기 이후 서양과 동양의 사회 발전 지수를 보여주는데 동양이 서양에 비해 지속적인 우위를 기록하는 한편 이 우위는 18세기 말이 되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동양, 특히 중국이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사회 발전 수준도 서양보다 높았는데 왜 만주족에게 무너졌는가? 다음 시간에는 고노 역사 2부 5장 조세개혁으로 부강해졌는데 명나라는 왜 망했을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